안녕하세요. 눈뜨는 인생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행복한 사람은 있는 것을 사랑하고 불행한 사람은 없는 것을 사랑한다. 저자는 레지나 브렛, 출판사는 스몰 빅 라이프입니다. 가장 쉬운 일에서 변화는 시작된다. 삶이 마치 어린 시절 즐거했던 얼음땡 놀이와 같다는 생각이 들고는 했다. 술래에게 잡히지 않으려면 있던 위치 그대로 얼음하고 얼어붙어 있어야만 하는 것이다. 그래서일까?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나는 석고상처럼 꼼짝없이 얼어붙어 있었다. 잘못된 길로 들어설까 무서웠고 틀린 결정을 할까봐 두려웠다. 문제는 그 자리 그대로 서 있기로 한 그 마음도 하나의 결정이라는 것이다. 찰리 브라운의 크리스마스라는 책에는 특별한 에피소드가 나온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데도 우울하기만 한 찰리 브라운은 5센트만 지불하면 되는 정신과 의사 루시를 찾아간다. 루시는 최선을 다해 찰리 브라운의 병명을 진단한다. 루시는 찰리에게 책임지는 것이 두려우면 책임 공포증을 앓고 있는 것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찰리는 자기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그것인지 아직 모르겠다고 말한다. 루시는 정확한 진단명을 내리기 위해 애를 쓴다. 계단이 무서우면 계단 공포증을 갖고 있는 것이고 바다가 무서우면 바다 공포증을 갖고 있는 것이 틀림없다고 말한다. 다리 건너는 것이 무서우면 다리 공포증을 앓고 있는 것이라고 진단하기도 한다. 루시는 찰리에게 너가 무엇을 걱정하는지 알아낼 수 있다면 정확한 병명도 알 수 있다고 말한다. 그 말은 찰리에게 충격과 동시에 안도감을 가져다 준다. 마침내 루시는 적절한 병명을 찾아낸다. 만사 공포증. 만사 공포증이 무엇이냐고? 모든 것에 대한 두려움이다. 빙고. 찰리 브라운이 앓고 있는 병이 바로 그것이었다. 나도 마찬가지였다. 성공의 비밀, 부모 되기의 비밀, 인생의 비밀은 계산하지 않는 것에 있다.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상황에 초점을 맞추지 말아야 한다. 일어날 수 있는 큰 위험에 시선을 두지도 말아야 한다. 그런 것들은 우리들이 아주 작은 발걸음도 떼지 못하도록 얼어붙게 만든다. 40파운드가량 살을 빼고 싶다면 튀김 대신에 샐러드를 주문하면 된다. 좋은 친구가 되고 싶다면 내가 먼저 수화기를 집어들어야 한다. 소설을 쓰고 싶다면 앉아서 작은 문단부터 채워나가야 한다. 이게 변화의 시작이다. 당신의 다음 단계는 무엇인가? 그게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것부터 그냥 하라. 삶이라는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는 법. 거울메달, 진흙탕 속에 빠진 듯한 기분에 휩싸이는 날이 있다. 그럴 때마다 여성 호르몬 불균형이나 생리전 증후군을 탓하곤 했는데 나이 50이 된 이후로는 호르몬 결핍 탓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남자들도 이런 감정에 빠지는 경우가 있다고 하니 여성에게 국한된 얘기만은 아닌 듯하다. 우리 모두가 그렇다. 헤어나오기 힘든 깊은 수렁이 우리들 모두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다. 그곳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 친구나 가족이 찾아와 좋은 일을 상기시켜주고 의지와 용기를 북돋워 주었으면 하는 마음의 진창이 저마다에게 있다. 힘든 날이 나는 것을 인정하자. 내 친구 도는 나에게 이런 조언을 해준 적이 있다. 일어나서 옷을 입고 그리고 보여줘. 그렇게 섬에서 필수적인 것부터 다듬는 것이다. 일어나라. 이런 날에 무기력하게 누워 지내는 것은 독백을 마시는 것과 같다. 어쨌든 일어나서 하루를 마주봐야 한다. 옷을 입어라.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잘 차려 입어야 한다. 이것이 희망을 장전하는 길이다. 제3계 가난한 여인들이 밝은 스카프, 요란한 목걸이, 반짝이는 장신구로 자신을 꾸미는 것도 이런 이유라고 나는 믿는다. 보여라. 삶의 대부분은 타인에게 나를 보여주는 것이다. 오늘 또 나를 위한 날이다. 성공적이기 위해서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 오늘이 다르고 내일도 달라야 한다. 내가 등장하는 하루가 엉망이 될 수는 없다.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면 삶의 올림픽에서 승자가 될 수 있다. 일어날 수 있다면 동메달이다. 옷을 차려 입으면 은메달이다. 등장할 수 있다면 금메달을 목에 거는 것이다. 이 3가지 일을 한 번이라도 해보라. 어떤 일이든 일어난다. 최악의 상황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던 시절에도 나는 가장 좋은 글을 썼고 부모 노릇을 했으며 사랑도 했다. 내가 뱉은 말이 내 삶이 된다. 나는 항암제를 쥐어받고 있었고 머리카락이 빠질 줄은 생각조차 못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야구 모자를 쓰고 있는 한 남자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모자엔 인생은 아름다운 것이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다. 나로서는 인생이 전혀 아름답지 않았다. 오히려 점점 나빠질 것만 같았다. 그래서 나는 그 사내에게 그런 모자를 도대체 어디서 샀냐고 퉁명스럽게 물어보았다. 이틀 후 프랭크라는 이름의 그 사내는 차를 몰고 우리 집에 들러서는 그 모자를 주고 갔다. 프랭크는
마법사 같은 남자였다. 주택에 페인트 칠을 하는 직업을 가진 그의 삶은 딱 두 단어로 요약할 수 있다. 기회가 왔다. 사람들은 그를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으로 생각한다. 그는 오늘도 일하러 가야 돼 라고 말하는 법이 없다. 오늘도 할 수 있는 기회가 왔어. 프랭크는 그렇게 말한다. 또 식료품 사러 가야 돼 라고 하지 않고 식료품을 살 기회가 왔어 라고 말한다. 꼬맹이에게 야구를 가르쳐야만 돼 라고 하지 않고 야구란 걸 가르쳐 줄 기회가 왔어 라고 말한다. 그는 그렇게 모든 일을 마지못해 하는 법이 없다. 즐기면서 한다. 누구나 갖고 있는 모자였지만 프랭크가 준 것이었기에 조금은 다른 힘을 가진 듯했다. 모자는 감청색 타원형에 인생은 아름다운 것이라는 메시지가 하얗게 박혀 있었다. 얼마 후 패트릭의 항암 치료는 끝이 났다. 결과는 좋았다. 다행히도 머리카락은 조금 가늘어졌을 뿐 빠지지는 않았다. 패트릭은 모자를 쓸 필요가 없어졌지만 모자를 항상 눈에 잘 띄는 곳인 계단 맨 아래 탁자에 두고 매일 바라보았다. 항암 치료를 중단하고 모든 것을 그만 포기하고 싶은 힘든 날에도 모자는 그의 의지를 다 잡아 주었다. 암을 가진 모든 사람들은 그런 상황을 알고 있고 암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도 그 치료 과정이 얼마나 힘든지 잘 알고 있다. 사실 마법은 모자가 부린 것이 아니다. 마법은 모자에 새겨진 메시지에 있다. 그 메시지가 역경을 이겨내게 한다. 시련은 지나가기 마련이다. 인생은 아름다운 것이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이 메시지를 전해야 한다. 삶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그렇게 심각할 필요가 있나요? 너무 진지하시네요. 왜 그렇게 자기한테 모질게 굴죠? 나는 항상 이런 말을 듣곤 했다. 가족으로부터, 친구로부터, 또 직장 동료에게서도 어떤 때는 나랑 5분 정도 이야기를 나눈 낯선 사람에게도 이런 말이 나왔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런 말을 나에게 할까? 단서조차 떠올릴 수 없었다. 결국 삶이 나를 마모시키고 그 때문에 백기를 들고 난 후에야 무엇 때문인지 알았다. 불완전함 속에서 평화를 찾을 때까지 수십 년을 보낸 것이다. 나는 모든 면에서 완벽해야 된다는 강박 속에서 자랐다. 그렇지 않으면 그저 큰 지방 덩어리에 불과하다고 자학을 했다. 혹여 조그마한 실수라도 하면 내 머리는 끊임없이 잘못된 경고 신호를 보내왔다. 완벽하지 않으면 실패야. 내 뇌는 생명이나 마찬가지였던 것이다. 세상은 흑이 아니면 백이었고 yes 아니면 no,
옳지 않으면 전부 그런 것이었다. 전부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내 두뇌의 해백질은 우리들의 삶이 경계가 불분명한 그늘의 연속이라는 사실을 간파하지 못했다. 세상은 합격과 불합격을 판가름하는 시험장이 아니라는 사실을 몰랐던 것이다. 집에서 키우는 식물은 내 생활과 자아가 한계치를 넘어섰음을 가리키는 훌륭한 지표였다. 화초는 새장 속에 든 카나리아나 마찬가지다. 광부들은 공기질을 측정하기 위해 갱도 속으로 카나리아를 들고 가고는 한다. 카나리아가 숨이 넘어갈 듯 꺽꺽 울어대기 시작하면 밖으로 나와야 할 때이다. 화초들은 말라 죽어가는 것으로 카나리아처럼 나에게 경고했다. 삶을 돌아보라는 것이었고 일의 완벽을 기하기 위해 생활까지 희생하지 말라는 것이었다. 시든 화초는 내 직무유기의 상징이나 다름이 없었다. 나는 딸과도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할 필요가 있었다. 신에게 감사해야 했다. 애완동물을 키웠다면 더 끔찍한 경고를 받았을 것이다. 힘들이지 말라고, 천천히 가라고, 그리고 진짜 중요한 문제가 무엇인지 삶을 돌아보라고 나에게 말을 걸어오는 징표는 많았다. 한 번은 허벅지 쪽에서 뭔가 뭉쳐있는 느낌이 든 적이 있다. 바지 속에 손을 넣어보니 지난번에 벗어놓은 양말 한 짝이었다. 아마도 멍들지 말라고 왕충제를 넣어놓은 것이리라. 매사 여유를 갖고 싶은데 이렇게 아직도 생각만큼 따라주지를 않는다. 하지만 무엇이 문제라는 것을 인지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늦은 것은 아니지 않겠는가? 양말 때문에 심각해지지 말자. 스스로에게 모질게 굴 필요도 없는 일일 것을. 사랑이란 판단하지 않는 것이다. 대부분의 성직자들은 천국의 문 앞에서 성 베드로를 만난 남자에 대한 이야기를 알고 있다. 베드로는 그 남자에게 천국의 문에 들어가기 전에 영혼의 정화를 받았느냐고 묻는다. 어떻게 해야 하는데요? 정화를 받기 위해서는 적어도 500점이 필요하네. 그렇다면 저는 아주 헌신적인 남편의 아버지였으며 또 노동자였습니다. 아내와 직장 상사 그리고 국세청을 속인 적이 없습니다. 그 정도면 100점은 되겠군. 100점이라고요? 겨우 그것밖에 안 됩니까? 잠시만요. 자선단체에 돈을 기부했고 매주 봉사활동을 했고요. 또 겨울에는 구세군 활동을 했습니다. 매년 여름에는 중부 지역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집을 짓는 일도 했고요. 좋은 일을 했군. 그럼 350점을 달성했네. 남자는 공황 상태에 빠졌다.
부족분을 채워줄 어떤 행동이나 희생도 더는 생각이 나지 않았다. 그는 결코 천국의 문을 통과할 수 없을 것 같았다. 그게 전부입니다. 우울한 목소리로 남자는 말했다. 신의 은총에 맡기겠습니다. 들어오너라. 그제야 베드로가 천국의 문을 열었다. 너의 집에 온 걸 환영한다. 이 이야기는 편안한 구석이 있다. 신의 심판이나 우리의 희생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신의 자비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이다. 두 아들을 가진 남자가 있었지요. 두 아들의 비유, 돌아온 탕아 이야기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마음이 더 우울해졌다. 이미 아는 이야기였다. 일찍 유산을 물려받았지만 그 유산을 술과 여자, 노래에 탕진하고 다시 아버지에게 돌아가려는 둘째 아들의 이야기에 흥미가 있는 듯 보였다. 둘째 아들은 비난과 호통을 감수하고 아버지에게로 돌아가 적어도 종의 대우라도 받기를 바랬다. 둘째는 돌아왔고 자신의 행적에 대해 사과할 시간을 갖기도 전에 아버지는 둘째가 돌아왔다는 사실에 무척이나 기뻐했다. 아버지는 달려나와 아들을 안고 키스를 했다. 아들은 더 이상 아들로 불릴 자격이 없다고 했지만 아버지는 그에게 가장 좋은 예복을 입히고 좋은 귀걸이와 신발을 신긴 후 살찐 소를 잡게 해 잔치를 벌이겠다고 이웃들에게 얘기했다. 큰아들이 밖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 음악과 노랫소리가 들려왔다. 언제나 아버지에게 복종하고 따르던 큰아들은 화가 났다. 방탕한 둘째를 위해 잔치가 열리다니.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말했다.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으니 내가 가진 것은 모두 너의 것이다. 내 동생이 죽었다 살아왔으니 내가 잃었다 다시 얻었기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돌아온 아들은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유산에 관한 문서를 새로 작성하지도 않았지요. 그가 한 일은 다시 아버지에게 돌아온 것이 전부였습니다. 아버지에게 돌아온 것이 다였죠.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도 그것이랍니다. 신은 자신이 신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엔 뺨을 맞은 것처럼 얼굴이 화끈거렸다. 지금 이 양반이 나를 모욕하는 것인가? 하지만 그 다음 제압당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화살 같은 것이 내 몸을 관통하는 듯한 그런 종류의 느낌이었다. 신의 활에서 떠난 화살이 내 마음의 관역을 정확히 맞춘 것이다. 신은 내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작가가 되는 것을 기대하지도 않았고 자신에게 봉사하는 가장
겸손한 종이 되는 것도 바라지 않았으며 테레사 수녀만큼 신실한 사람이 되는 것에도 관심이 없었다. 신은 돌아오기만 한다면 내가 저지른 일생일대의 실수에도 실패에도 신경을 쓰이지 않을 것이다. 신이 나를 사랑하는 것은 신의 본성이 사랑이기 때문이다. 좋은 해결책은 언제나 단순하다. 모든 것이 괜찮아 보이는 날들이 있다. 그러다 갑자기 상황이 뒤집어진다. 바깥 세상이 바뀐 것은 아니다. 변하는 것은 우리 내면이다. 뭐라고 지칭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갑자기 깊고 어두운 바닥에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다. 무엇이 우리를 나락으로 떨어뜨렸는지 알기는 어렵다. 어떤 소리, 어떤 냄새, 혹은 어떤 말, 그런 무언가가 우리를 내면의 어둠과 공포 혹은 절망 속으로 돌려보낸다. 어떤 때는 너무 빨라 내가 어떻게 거기에 갔는지조차 알 수 없다. 때때로 천천히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지만 멈출 수가 없다. 무엇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걸까?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특히 어린 시절 학대를 겪었거나 어떤 식의 유기나 방임을 겪은 사람에게 자주 나타난다. 내 경우엔 분필이나 우유 상자처럼 작은 것들이 그렇게 만든다. 초등학교 1학년 때 사용하던 작은 접의자가 그랬고 창고에서 들리는 아이의 울음소리 혹은 주차장을 가로질러 어린아이를 거칠게 끌고 가는 부모의 환한 얼굴이나 폭력 영화에서 두들겨 부수는 소리가 그렇다. 그런 것들 중 하나가 나를 10년의 상처로 떨어뜨린다. 나락으로 떨어지는 순간 나는 두려움과 외로움, 세상과의 단절감에 시달린다. 이런 상황을 나는 어린 시절의 습격이라고 부른다. 그러면 순식간에 어른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게 된다. 무기력해지고 두려움에 떨면서도 왜 이렇게 되었는지 이유를 알 수가 없다. 아동기의 상처는 오랫동안 남는다. 작은 파편처럼 몸속에 박혀 돌아다니다 어느 순간 다시 고름을 쥐어짜는 것이다. 이 심연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려면 여러 날이 걸리고는 한다. 그런 와중에도 일하러 가야 하고 저녁을 차려야 하고 아이와 놀아주어야 한다. 내 내면은 여전히 감정적 고통에서 놓여나지 못하는데 어른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이다. 누군가 꼭두각시 인형처럼 나를 조종하는 것이라면 그 끈을 끊어버리고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을 뿐이다. 큰 사건이 과거의 상처를 불러오는 일은 드물다. 큰 것들은 너무나 명확해 번연히 보이기 때문에 피할 수 있다.
마치 기차가 오고 있는 것을 보고 들을 수 있는 것처럼 선로에서 물러나면 그뿐이다. 하지만 작은 일들은 우리를 부지불식간에 상처 속으로 밀어넣어 버린다. 의식적으로 자각하고 있지 않는 한 볼 수가 없다. 목표는 구멍을 피해 가는 것도 재빨리 구멍에서 벗어나는 것도 아니다. 진짜 목표는 구덩이를 메워 누구도 다시는 떨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다. 무엇으로 그 구덩이를 채울 수 있을까? 사랑이다. 나를 향한 사랑, 그리고 타인을 향한 사랑. 신은 이겨낼 만큼의 시력만 준다. 숨, 눈동자, 기억이라는 책에는 인간이 살면서 마주치는 여러 가지 어려움, 분노를 금할 수 없게 하는 모순, 우리가 질투하는 재능 등을 다른 관점에 바라보게 하는 사랑스러운 이야기가 담겨 있다. 지은이 에드위지 덴트캐트는 짊어진 운명의 고통을 감내하는 아프리카 기니 사람들을 묘사하고 있다. 한 여성의 가족이 겪는 비극과 트라우마에 대한 그 서정적인 소설에서 작가는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는 강인함과 그 의미가 무엇인지 이야기한다. 창조주는 주인공에게 다른 누구보다 더 어려운 일을 겪게끔 하지만 그 고통이 실은 주인공이 선택받았다는 증거였고 주인공은 나중에야 그 사실을 깨닫게 된다. 누군가 인생의 어려움과 더 많이 마주한다면 그는 그것을 이겨내도록 선택받은 것인 셈이다. 신께서는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것 이상을 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누구에게는 좀 더 힘든 것을, 다른 누구에게는 좀 덜 힘든 것을 주겠지만 무엇이 되었든 주어진 운명에 응답하는 순간 그것은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선물이라고 말이다. 판에 박힌 생활에 갇히지 마라. 내 인생 최고의 영화를 뽑으라면 쇼생크 탈출이다. 영화의 내용을 한 단어로 요약하라면 아마도 희망이 될 것이다. 이 영화는 스티븐 킹의 단편을 바탕으로 했다. 배우 팀 로빈슨이 역할을 맡은 앤디는 아내와 아내의 남자친구를 살해한 죄목으로 종신형을 선고받은 무고한 남자다. 앤디는 징역을 살면서 구타와 갱단의 성폭행과 인간성을 파괴하는 절망을 참아낸다. 학대의 나날을 견뎌내던 앤디에게 스냅사진 하나가 생기면서 삶이 좀 더 나은 방향으로 흘러간다. 앤디는 사진 속 멕시코에 있는 아름다운 해변의 풍광에 매료된다. 그는 그곳으로 가겠다고 마음을 먹는다. 자신의 계획은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는다. 심지어는 모건 프리먼이 연기한 극 중에서 가장 친한 친구 레드에게도. 교도소 운동장에서
두 명의 재수자가 앉아 이야기를 나눈 장면이 나에겐 인상 깊었다. 앤디는 레드에게 인간의 영혼이라는 곳은 간수도 있을 수 없고 통제하는 교도소장도 있을 수 없으며 누구도 구속할 수 없는 곳이라고 말한다. 그러자 레드는 감옥 같은 곳에서 희망을 갖는다는 건 위험한 짓이라고 앤디에게 경고한다. 앤디는 레드의 경고를 거절하면서 별을 올려다 볼 수 있고 모래를 만질 수 있으며 헤엄칠 수 있는 물과 자유를 만끽할 수 있는 해변에 대해 이야기한다. 레드는 자유를 향한 앤디의 희망에 마음이 흔들린다. 하지만 그는 절대 그런 꿈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앤디를 책망한다. 그는 앤디에게 지금 있는 이 장소나 잘 기억하라고, 이곳엔 멕시코 해변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앤디가 그의 얘기에 설득당한 것처럼 읊조린다. 당신 말이 맞아. 그건 저 밖에 있고 나는 이 안에 있지. 그리고 그는 자신의 상황을 두 마디로 말로 요약한다. 부지런히 살든가 바쁘게 죽든가. 다음 장면에서 우리는 천장에 매달린 로프를 움켜쥐고 있는 앤디를 볼 수 있다. 그는 자기 목숨을 내놓아 스스로를 자유롭게 할 작정이다. 인생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선택지를 지속적으로 건넨다. 부지런히 살든가 아니면 바쁘게 죽어가든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얼마나 옳은 선택을 할 수 있을까? 어떤 선택을 해야 자유롭다고 느낄 수 있을까? 언젠가 판에 박힌 생활과 무덤의 차이에 대한 설명을 들은 적이 있다. 판에 박힌 생활이란 돌아다닐 공간이 무덤보다 좀 더 많은 삶일 뿐이다. 나는 판에 박힌 생활을 하고 있을 때 그것이 무덤으로 바뀌기 전에 재빨리 벗어나는 편이 낫다고 생각한다. 어제의 기분으로 오늘을 살지 말라. 지난 30년 동안 나는 생일을 싫어했다. 생일은 항상 내가 큰 실수라는 것을 상기시켰다. 적어도 그렇게 생각했다. 선물로 무엇을 받았든 상관이 없었다. 어떤 것도 공허함을 채워줄 수 없었고 홀로 남겨져 잊힌 사람이라는 가슴속 상처를 달래줄 수도 없었다. 코미디언 조지 칼리는 몇 살이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이렇게 답한다. 나는 1살 어린이고요. 나는 2살 어린이. 나는 3살 어린이. 나는 4살 어린이. 이런 식으로 현재 나이가 될 때까지 쉬지 않고 헤아렸다. 맞는 말이다. 우리 안에 어딘가에는 나이를 먹어왔던 우리들이 있다. 우리는 개에게 물렸던 3살 어린이다. 또 마트에서 엄마를 잃은 6살 어린이기도 하다. 또 숨이 멎을 정도로
웃음이 멈추지 않았던 10살 아이기도 하다. 여드름 때문에 숨고 싶었던 10세 나이기도 하고 고등학교 졸업 무도회 때 누구도 파트너 신청을 하지 않아 부끄러워했던 16 못난이기도 하다. 누군가 적절한 단추를 누르든가 아이들 중 하나를 소원하기 전까지 우리는 그렇게 지금의 허우대를 갖고 돌아다닌다. 어떤 이는 불행한 어린 시절을 겪었다. 또 어떤 이는 불행한 기억을 갖고 있다. 어떻게 어린 시절의 불행을 치유할 수 있을까? 새로운 유년기, 행복한 유년기를 스스로에게 주면 된다. 내면 안에 여전히 웅크리고 있는 아이와 상처받은 아이를 어르고 안아주면 된다. 언젠가 나를 위해 아기 신발 한 켤레를 산 적이 있다. 우리 엄마는 11명의 아이를 길렀다. 육아 일기 같은 것이 있을 리 없었다. 아기발 도장 사진도 없었고 유아기를 회상할 수 있을 만한 것을 남겨두지도 않았다. 육아용품은 손에 손을 거쳐 동생들이 물려받았고 남아있다고 한들 낡아 볼품이 없었다. 처음 4명의 아이까지는 사진 앨범이 만들어졌다. 사진은 전문가의 솜씨가 묻어났다. 완벽하고 따뜻한 조명 속에 형제들이 웃고 있었다. 나는 5째였다. 찍을 수도 있었겠지만 돌 사진 같은 것은 없었다. 아기 놀이 울타리나 보행기 속에 있는 모습을 이무대로 찍은 것들만 있을 뿐이었다. 그게 누구의 사진이라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도 없었다. 아기였을 때나 막 걸음마를 시작했을 때에 나를 기억할 수 있는 기념품들을 엄마는 아무것도 남겨주지 않았다. 그 사실이 참 슬펐다. 아마도 그것 때문에 나는 우리 딸과 관련된 것이라면 하나도 버리지 못하는 것인지 모른다. 딸 아이의 첫 운동화, 처음 입은 청바지, 처음 찬 브라 등등. 그러던 어느 날 그런 기억 때문에 우울해지지 말자고 결심했다. 그리고 나만의 기념품들을 만들어 갔다. 신생아가 신을 수 있는 진주 방울이 달린 하얀 비단 슬리퍼를 샀다. 우리 엄마가 나를 위해 사주었으면 했던, 그리고 간직해 주었으면 하고 바랐던 앙증맞은 신발이었다. 예쁜 딸랑이도 샀다. 그리고 내가 쓰던 것이라고 생각했다. 불쌍하고 이상한 소리같이 들리겠지만 이런 행위는 상처를 봉합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다. 열려있던 흉터 위에 추억에 잠길 수 있는 보금자리를 만든 것이다. 우리 부모님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내 유년기를 만들어 주었을 것이다. 두 분의 유년기를 합친 것보다는 내 유년기가 더 나았을 것이다. 성인이 된 지금 보다 나은 유년기를 만들어주는 것은 더 이상 부모님의 몫이 아니다. 이젠 내가 해야 할 일이다.
어린 시절로 돌아가 그 속에서 즐거움을 찾는 것은 내 몫이다. 삶을 돌아보며 거기에 있는 즐거움을 보는 것도 나의 일이다. 미래를 가늠하면서 즐거움을 계획하는 것도 내가 해야 할 일이다. 마법을 만드는 것도 나에게 달려있다. 당신에게도 같은 말을 할 수 있다. 스스로 즐길 수 있는 놀이들을 마련하라. 놀이의 즐거움에 몰두할 수 있는 1시간 정도의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일정을 짜보자. 당신 안의 어린이와 어린이들을 위해 매주 야유회를 가져보자. 비정의집에서 여성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자.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쏟아졌다. 무엇을 하든 당신에게 달렸다. 행복한 어린 시절을 만드는데 늦은 법은 없다. 시도해보자. 두 번째 유년은 우리에게 달려있다. 지금까지 행복한 사람은 있는 것을 사랑하고 불행한 사람은 없는 것을 사랑한다 해서 일부 요약 발췌하여 읽어드렸습니다. 눈뜨는 인생의 리뷰 한마디는 아래 댓글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